안녕하세요. 공감백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오디오 드라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봉 8천만 원.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꽤 잘 나간다고 들었고 부모님께서도 늘 만족해 하셨으니까요. 20대 중반에 처음 취직했을 때부터 저는 묵묵히 일만 해왔고 차근차근 승진까지 거듭하며 이 자리에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2살에 이 정도 연봉이면 여자친구와 함께 가정을 꾸리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아닌 게 유일한 흠이었지만요.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가 취향이 같았고 웃는 모습도 되게 비슷했지요. 무엇보다 성격이 잘 맞았기에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까지 들었지요. 더욱이 속궁합도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웠고 이제는 그녀가 제 곁에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꼈기에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 둘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커플은 소박했으나 따뜻한 가정을 그리며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온은 한 통의 문자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무심하게 날아온 한 통의 기습적인 문자 말입니다. 미안해,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러니깐 귀찮게 더는 연락하지 말았으면 해. 문자를 확인한 저는 다짜고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요. 그동안 이별에 관한 그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그만 만나? 장난인 거지?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이유를 묻는 저에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네 연봉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걸 말이야. 물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하면 너의 상승폭은 터무니없어. 그 이유라면 내가 퇴근하고 나서 대리운전이라도 뛸게. 뛸 테니깐. 그녀는 제가 말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이를 매정하게 자르며 이리 말하더군요.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는 만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모두가 대기업이야. 전화기 너머로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못난 저를 원망해야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럼 나도 대기업 들어가면 되잖아. 40이 넘은 배 나온 남자를 누가 뽑아주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나도 요즘 지쳐. 딱 여기까지가 그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은 저란 남자가 결혼용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도 아니지만요. 오랜 세월 그녀의 곁을 지켜왔던 제가 이제는 그녀에게 그저 불안한 미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뒤에는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떠날 준비를 한 듯한 그녀의 얍삽함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녀가 참으로 낯설고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제 옆에 있었던 이가 한순간 차갑게 떠나니 묘하게 허전하더군요. 불안하고 초조하며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흘렀으나 울음소리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지내온 남자친구의 연봉과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느끼게 된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40이 넘었음에도 순진하게도 이것을 그동안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란 놈이 이리도 바보 같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맞선을 본 고액 연봉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한 달 뒤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결혼이라니요? 아니, 나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나와 함께했던 10년은 너에게 뭐였냐? 나를 사랑하기는 했어? 진짜로 궁금하다. 이제는 그게 궁금하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제가 아닌 겨우 며칠 만난 남자와 단지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결혼을 결심한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여러분이라면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안정감을 줘. 너보다는 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라서 빠르게 선택했다. 예정을 생각해서 축의금은 받지 않을게. 사진 찍을 때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해서 너라도 와주면 고맙겠는데? 와, 너 진짜 잔인하다. 이제는 나를 병풍으로 세우려고 하냐? 물가는 올라가고 먹고 살기는 팍팍한데 나도 이해득실은 따져야지. 자기는 옛날부터 어쩔 땐 지나치게 감성적이었어. 그러는 너는 이성적이라 일이 사람 뒤통수를 치는 거냐? 자기랑 입씨름하기 싫다. 청첩장 보냈으니까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아. 이만 끊을게. 그녀와의 통화를 마치고 혼자 있던 저는 전 여자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만난 저의 10년은 제가 부족하다라는 이유 하나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마치 저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쓰레기 같았습니다. 흔한 재활용 하나 할 수 없는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말입니다. 오늘따라 세상 살기가 무척이나 싫어지네요. 입맛도 없습니다. 40이 넘어가니 제 주위에는 온통 결혼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저는 그런 따뜻한 가정을 보며 많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와 게임방도 다니고 호프집에서 술잔도 기울였던 가장 친한 중마고우도 얼마 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면 그 친구 아내에게 허락을 맡아야 했습니다. 해서 눈치가 보이고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시간이 뜸해졌지요. 어쨌건 결혼한 놈들은 결혼한 놈들끼리 어울리더군요. 고요하고 다정한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줄 착한 여우 같은 아내가 있는 삶을 저도 바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숙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그 여자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10년을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그 중마고우를 만났습니다. 비도 내리고 우울해 아무래도 위로받고 싶었나 봅니다. 야, 그딴 여자는 잊어버려.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나머지 절반이 여자다. 그 절반 중에 얼마나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많은데 그래. 나도 그걸 아는데 내가 멍청해서 그런지 그게 뜻대로 안 된다. 머리에서는 욕을 내뱉으라고 하는데 가슴은 자꾸만 걔 번호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 와, 너도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너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장관리라고 하는 거야. 걔는 너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10년 동안 어장관리한 거라고. 정말 그럴까? 그럼 그게 어장관리가 아니면 대체 뭐냐? 어쨌건 그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며 지난 대화를 나누니 우울했던 마음이 다소 풀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조금만 더 위로를 충전받고 싶었으나 아내 눈치가 보인다며 들어가 봐야 한다더군요. 그 후였습니다. 활발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 우울해하는 저를 멀리서 지켜보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맞선 자리에 나가보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바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일만큼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연애 결혼만을 주장했었는데 이제는 인위적인 맞선이라니 스스로와 타협이 될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어쨌건 맞선 자리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여겨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맞선 자리에서 제가 받은 평가와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저는 맞선 자리가 이 정도로 전쟁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연봉 8천만 원을 벌고 있었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간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내에 제 명의로 된 8억 원가량의 아파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첫 맞선 자리에서부터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등장한 오늘 맞선녀의 첫 질문은 제 연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한 연봉을 듣고 나서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똥을 싸고 마치 밑을 닦지 않은 그런 찝찝한 얼굴이었지요. 세상에 연봉이 8천만 원이면 터무니없이 적지 않나요? 그럼 그쪽이 생각하는 예비 신랑의 연봉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최소한 자가가 있는 상태에서 1억 원은 거뜬히 넘겨야죠. 차도 국산보다는 외제차면 더없이 좋겠고요. 그럼 아무래도 그쪽이 원하는 남자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맞선 자리에 더는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였죠. 저는 한 인간으로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상품으로서 저를 평가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리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여러 맞선녀와 숱한 만남을 이어갔으나 그녀들은 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눈빛과 말투만 이어갔습니다. 저는 조금씩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회의감이 들더군요. 그러니 결혼에 관한 환상도 슬슬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모두가 꿈꾸는 결혼 생활이라면 제가 이쯤에서 먼저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맞선 자리에 나갔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반응은 그 전과 엇비슷했습니다. 다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높은 연봉과 더 넓은 집만을 원했습니다. 번번이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는 비슷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저에게 결혼이란 가능하지 않은 목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에게 결혼이란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계속 바라보는 게 맞는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걸 포기할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초등학교 동창에게서 국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은 현재 국적이 우크라이나인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만족스럽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며 자랑 아닌 자랑만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는 결혼 생활이 만족해? 되게 만족스럽지. 그 정도냐?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뭔지 아냐? 뭔데? 페미니즘이야.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여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킨 게 아니라 한국 남자들을 국제 결혼 시장으로 떠민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페미니즘에 감사한다. 왜? 금발의 미녀를 내 아내로 선사해 주었으니깐. 이 정도면 대답이 됐냐? 결혼하더니 입담이 상당히 늘었다. 어쨌건 얼굴은 진짜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너도 국제 결혼해. 10년 동안 사귀었어도 인연이 아니면 아닌 거지. 자고로 남자나 여자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는 게 최고더라. 외국 여자들이 다정한 한국 남자를 그렇게 선호한대. 결혼을 거의 내려놓았던 저는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가능성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과의 만남 이후로 말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노력해왔던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장남만 아니었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유일한 아들이었고 대를 이어야만 한다는 아버지의 잔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국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맞선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느껴졌던 고단함과 좌절감이 다시 떠올랐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컸습니다. 결혼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삶의 목표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박한 일상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결정을 가족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장남이었던 제 말을 들어주었고 어머니께서도 이해해주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여동생 수진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빠? 국제 결혼이라니 그게 진짜야? 그래, 나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그러니 오빠인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오빠? 그거 매매혼이랑 뭐가 달라? 돈 주고 결혼 상대를 해외에서 사오는 거잖아. 나는 솔직히 반대해. 진짜 결사 반대야. 국제 결혼이나 국내에서 결혼정보업체 끼고 하는 결혼이나 비슷한 거야. 아니 그건 엄연히 다르지. 비교할 거를 비교해. 어쨌건 오빠가 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범죄라고. 범죄. 여동생의 날카로운 말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분명 저는 국제 결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여동생의 말투에는 깊은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결혼이 무언가 부끄러운 선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진아, 범죄까지는 아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야.
나를 위해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여동생은 오히려 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현실을 좀 봐. 문화가 다른데 대화가 되겠어? 언어 문제는 현지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리면 후에 한국어 학당에 입학해서 어느 정도 한국어는 익히고 들어온대. 그래도 나는 싫어. 진짜 싫단 말이야. 저는 거듭되는 여동생의 반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결혼을 미룰 수도 또다시 거절당하며 고통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심을 굳힌 채 이리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두렵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난 이 선택을 믿어보려고 해. 내가 생각한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강행할 거야. 여동생은 입을 다물고 잠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 속엔 걱정과 실망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마음과 함께 제 결심을 굽힐 수 없다는 확신만 보여주었습니다. 여동생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곳 거실을 떠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신경 쓰지 말고 국제 결혼을 밀어붙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내심 여동생이 신경 쓰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한 업체를 알아보았고, 다행히 좋은 업체를 알게 되어 현지로 출국한 지 2주 만에 신부와 미팅을 갖고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으며,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끝마치고서 한국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시험까지 통과한 아내가 6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내는 우크라이나 여자로 K-팝 광팬이었으며 그 전부터 한국어도 나름 수준급이었습니다. 직업은 의류 모델이었지요. 참고로 아내는 잘 나가는 모델로도 활동 중이었으나 쇼핑몰도 운영 중인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모로 능력자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 아내와의 가정은 따뜻했고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아내는 제 일과 생활을 이해해 주었고 하루가 끝날 때면 늘 제 옆에 기대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오면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했던 국제 결혼에 대해 속삭이며 간혹 편견 섞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주변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가정이 생긴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충분했으니까요. 이런 저와는 다르게 여동생 수진이는 다른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한때는 제가 했던 국제 결혼을 매매혼이라 비판하던 여동생이었지만 언젠가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미묘한 불안감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3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어쨌건 저와 처지가 비슷해 보여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리 결혼식을 올리고 옆에 누군가 있으니 확실히 사람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저와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동안 여동생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로서 주변의 시선과 압박을 점차 더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긴 여동생이 사귀었던 그 남자가 바람이 난 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연애만 하고 싶어 했었지 독신주의자였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그 남자는 다른 여자가 낚아채 갔는데 말입니다. 이후 여동생은 저와 아내를 보며 더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아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쇼핑도 다니고 나들이도 데려가니 부러웠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며 늘 웃는 오빠의 얼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말입니다. 어쨌건 아내가 제 부모님께 딸인 자기보다도 싹싹하고 잘하니 짜증이 났을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라지만 이것도 어떤 시부모냐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에 좋은 시부모님 진짜 많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여동생은 저와 부모님이 웃으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만 유심히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아내가 어머니께 손수 만든 스웨터를 선물했지요. 여동생은 빈손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구나. 어떻게 내 생일을 알고 있었니? 당연히 챙겨야지요. 내 아들과 결혼해 준 것도 고마운데 이런 선물까지 정말 고맙다, 아가. 어머니께서는 제 아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었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했었습니다. 어쨌건 아내가 좋아하더군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덩달아 흐뭇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동생이 아내가 어머니께 드린 스웨터를 보며 이리 중얼거리더군요. 딱 봐도 비싸 보이지도 않는데 뭘 저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래.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자 제 어머니께서는 여동생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선물해 준 사람 무안하게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당장 사과하렴. 여동생은 무안했던지 사과는 하지 않고 쪼르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긴 부모님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나이는 점점 차오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노처녀인 그녀에게로 쏠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여동생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어느 친한 친구로부터 소개팅에 나와주었으면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늦은 나이였음에도 무작정 만나봐야 했던 여동생은 어느 친한 친구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직업이 뭐야? 아니, 그건 됐고 얼굴은 괜찮아? 나 얼굴 못생긴 남자는 싫단 말이야. 수도권에 자가는 있음?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고? 솔직히 시집살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건 둘째치고 연봉은 1억이 넘니? 키는 크지 않아. 그런데 직업이 정형외과 페이닥터야. 연봉은 1억이 조금 넘는데 그 남자가 애교 넘치는 여자를 원해서 말이야. 그런데 네가 생각나는 거 있지? 저는 그 말을 엿듣는데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애교의 애자도 없는데 저 친구는 뭘 보고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나 싶었지요. 키는 몇인데? 놀라지 마. 알았으니까 어서 빨리 말해봐. 171이야. 여동생은 작은 고민도 없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여동생의 나이가 38살이었음에도 그녀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이지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여동생이 페미니스트는 아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여동생의 대화를 엿들었던 저는 거실로 다시금 나온 여동생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만나봐.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외모가 출중하면 좋지만 그래도 사람은 내실을 봐야 한다. 같은 남자라 그런지 감정이입이 되었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여동생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리 말해왔습니다. 오빠? 결혼했다고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뭐라고? 아빠도 나를 오냐오냐 키웠어. 나도 잘할 수 있으니까 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라.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불씨가 어떠한 대형 산불로 번질지 몰랐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아무래도 제가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내에게 이만 집으로 가보자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본가를 나섰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여동생에 관한 일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습니다. 여동생의 철없는 행동을 말입니다. 아내는 진짜 괜찮다고 말해주더군요. 참으로 이해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동생에게서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눈치 없이 요란하게 울려대는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의아스러웠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저에게 내뱉는 여동생의 목소리는 다소 우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응, 급한 일이라서 그래. 그럼 이따 퇴근하고 나서 집 앞으로 갈게. 집 앞에 카페에서 7시에 보자. 괜찮지? 응, 좋아. 그럼 이따 봐. 지금껏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없었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보자는 여동생의 전화에 저는 의아스러움이 솟구쳤습니다. 잠시 후 여동생과 만나기로 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카페에
저와 마주보고 앉아 조심스레 이리 물어왔습니다. 오빠는 국제 결혼 후회하지 않아? 아니, 결혼 자체를 후회하지 않아?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커녕 너무 좋더라.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잖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는데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는 씁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저만 바라보더니 다시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게 진짜냐? 응. 독신주의자였던 네가 연애만 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냐? 독신주의자였던 친구들이 이번에 다 결혼한대. 그동안 연애만 하기로 약속해 놓고서 다들 나를 배신했다. 와, 그거면 타격이 크겠는데.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만 혼자라는 것처럼 비참하고 외로운 건 없거든.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게 뭔데? 괜찮은 남자가 없다. 둘러보고 괜찮다 싶은 것들은 다 이미 낚아채 갔더라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진작 정신 차리지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지금부터 운동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관리도 받아봐. 그리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도 해보고. 연애 결혼이 좋기는 한데 결혼정보업체도 실용적이기는 해. 저는 오늘 카페에서 여동생과 나눈 대화가 솔직히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여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긴 남자는 경제력이 무기이고 여자는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있지요. 수진아, 너는 분명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무 따지면 안 돼. 그리고 현재의 가치보다 앞으로의 가치를 따졌으면 한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만났던 것처럼 말이야. 제 말을 들은 여동생은 저의 눈길을 피하며 이리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여동생은 그제야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높았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평범한 남자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지요. 끼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회사 후배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여동생보다 나이는 한 살이 많은데 그 후배놈은 진짜 성실하고 생활력이 강했지요. 이 녀석이라면 제 여동생과 좋은 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도 좋았거든요. 어쨌건 저는 이 후배와 제 여동생을 엮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저에게 다짜고짜 전화해 이리 말했습니다. 오빠가 소개해준 그 남자, 미안하지만 안 만날래. 왜? 도저히 못 만나겠다. 키도 작고 배까지 나왔는데 생긴 것도 내 취향이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한 가지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걔 진짜 성실하고 생활력 강한 놈이야. 한 여자만 사랑할 줄 아는 순박한 녀석인데. 그래도 싫어. 내 기준에서 너무 아래야.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국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여동생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여동생은 당시 저의 결정을 매매운이라며 비판하며 반대했었고 저를 설득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여동생 역시 결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지 않았고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제 입가에는 힘없는 미소만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웃음이었지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인 채 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아쉬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여동생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 쫓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화목만이 가득하시기를 세상 모든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